네, 새누리당 김의겸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 복당 갈등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도부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권성동 사무총장의 교체 문제가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권성동 사무총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이용화 정치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진석 원내대표의 어제 그 회동 후의 입장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다시 한번 드렸고 좀 마음을 좀 풀어주십사. 또 사과를 또 수용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고민 또 하시겠죠. 그래서 늘 잘 못 모신 것 같아요. 좀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 좀 자책이 좀 드네요. 자,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왜 사과를 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복당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복당 문제를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일괄 복당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그 과정에서 아마 그 비대위원들 또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표결로 정할 사안이 아니고 그렇게 급하게 결정을 지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날 이제 논의를 좀 미루자는 입장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 다수의 의견이 표결하자는 입장이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입장도 있었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특히 뭐 다수가 이렇게 원하는데 표결하지 않는 거는 중대한 범죄 행위와 같다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좀 압박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거친 언사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도 내가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좀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밝혔죠. 어떻습니까? 물론 그 비대위원장을 모셨는데 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좀 예의에 벗어나는 언사를 회의 때 얘기한 것은 뭐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여튼 비대위원장이 망치 두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변인 불러서 발표도 시키게 했고 그런데 그 집거라는 그 이후에 정치적인 경랑이 몰아치면서 자기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집거라는 또 이 하여튼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따가 또 결국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집에 그 근처에 찾아가서 사과를 언론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봉합이 된 것이죠. 결국 이게 봉합이 됐는데 뭐 그 사무총장 경질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봉합이 됐기 때문에 이 갈등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비박과 친박 간의 아주 상당히 물과 기름과 같은 갈등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합이 김의겸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무슨 친박계의 좌장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가 물론 개인에 대한 사과일 수 있지만 이게 계파 갈등을 정말 이 사과로 봉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게 정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일단 복당 문제가 처리된 직후에 이제 보였던 뭐 친박계 격앙된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복당이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일단 그건 그거대로 끝내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김의겸 위원장이 뭐 주말을 넘기지 않고 당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은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권성동 사무총장을 경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불씨를 지금 만들어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실은 뭐 명분으로 보나 실리로 보나 크게 김의겸 위원장의 입장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해서 결국 경질을 한다라고 하면 김의겸 비대위원장 스스로 친박계 어떤 그 요구들을 받아서 관철시켰다라는 입장을 쓸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실패한다 이 사무총장 경질 문제는 비대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집단 지도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추천할 수 있지만 결국 의결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게 무산된다면 비대위원장 스스로 복귀 명분을 내세운 것이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식물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가 그런 사무총장은 지금 사퇴를 거부하고 있고 이 문제가 간단치 않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지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김수민 의원, 비례대표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내부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진상조사단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책임지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당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고려도 없이 당원 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처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내용 얘기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건을 걸었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 근데 지금 권성동 사무총장, 그 내가 왜 책임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 당내 뭐 정파 간의 대립을 떠나서도 국민이 봤을 때는 권성동 사무총장은 재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하여튼 간에 하여튼 뇌관 같은 그 복당 문제를 유승민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복당 문제를 거기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통과가 된 것인데 예. 그 자리에 근데 김미옥 위원장도 있었단 말이죠. 예. 분명히 있었고 한편에 행사했겠죠. 예, 땅땅땅 두드린 사람이 김의옥 위원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그 친박계에서 아주 거센 항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과정으로 가니까 김미옥 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칩거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봉합해 나가는 수준인데요. 저는 하여튼 외부 비대위원들이 결정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은 외부 비대위원들에 대한 어떤 당내의 어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정치적 관리랄까요? 이런 부분이 안 된 거죠, 친박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외부 비대위원들은 여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원이라는 게 일단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비상대책위원을 모시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한 잘못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혁신인데 이렇게 하나 결정할 때마다 뒤에서 뒷짐 지고 있다가 이거 잘못됐다 감나라 또 자기네들 마음에 드니까 이거 잘못됐다 대추나라 이러려면 뭐하러 비대위 만들고 뭘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계파 갈등이라는 측면보다는 친박 패권주의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인데요. 과연 이제 어떤 새누리당의 뭐 그 당원 당규에서 상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의 그 졸린 목적에 대해서 뭐 양극화 해소라든가 중산층 지원이라든가 뭐 변화 혁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뭔가 어떤 뭐 약간의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그런 심판을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런 식의 어떤 논리로 누구는 당의 일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강하게 당의 어떤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압박하는 것들 그리고 이 힘의 실력 행사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만약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뭐 사무총장 교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공식적인 사과, 뭐 유승민 의원 복당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정말 그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세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당의 모습 그대로 드러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자제가 되어야지만 이게 실제로 계파 갈등이 좀 봉합되고 뭔가 수습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계파라는 게 자기의 정치적 태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다 없애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보는 수준에서 납득할 만한 발언들이 오고 간다면 그건 좀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불안한 동거, 새누리당 친박 비박 간의 이 불안한 동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당대회라도 치러서 물론 올림픽 기간이라고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를 치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당대회는 치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최근 일어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전당대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계속되는 일련의 이 친박과 비박 간의 문제 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뇌관 같은 이 새누리당의 내강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증폭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저는 향후 대선 과정까지 이 친박과 비박이 과연 제대로 가난 참 의문이 계속 가요. 참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로 더욱더 가는 거 아니냐. 특히 유승민 의원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내관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복당을 했습니다. 복당을 했지만은 내년 대선이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개헌이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계 개편 움직임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새누리당의 내분이 봉합 과정으로 갈 뿐이지 예, 이 그렇죠. 부분이 정말 해결되면서 생산적인 집권 여당으로서의 예. 특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자꾸만 상실해가는 과정이 예.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또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발표할 거예요. 신공항 문제. 네. 부산으로 할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결국 경북과 이 경남, 부산 의원들 간의 갈등은 또 한 번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신공항 그 입지 현장 발표가 이번 금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뭐 정부에서는 일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영남권의 그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뭐 일단 작년에 원래 1월 달에 입지 선정 용역을 발주할 때는 5개 영남권 단체장들이 그 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것과 지금은 상황 분위기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뭐 거의 정치 생명을 걸고 입지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런 그렇죠. 어떤 입장도 밝히고 있기 뭐 때문에 삭발하는 의원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또 공교롭게도 뭐 이번에 영남권의 야당에서도 많이 진출했습니다만 어쨌든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알려진 영남권이 2개로 분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을 잘 통제해야 되는 것이 당의 역할이기도 한데 예. 지금 당내에서는 오히려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 총선 이전의 상황과 비슷한 그 개파 갈등 논쟁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의견들을 수렴해내고 합의를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분도 좀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안철수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자막 있습니까? 다시 한번 뒤늦게 방송 보신 분을 위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께 벌써 이게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가 2번 이상입니다. 이미 한 번 했었고요. 회의에서. 그리고 그동안 진상조사단 꾸렸습니다. 그래놓고 봤더니 아유 별 문제 없다더라 했는데 아유 벌써 그렇게 당사자도 조사 안 하시고 그걸 다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자, 김수민 의원의 이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어떻게 풀어헤쳐 나갈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드러난 사실입니다만은 진상조사단이 면피용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러게 그 문제가 더욱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때부터 검찰 수사를 지켜봤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뭐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 얽혀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철수 대표가 한 얘기는 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했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검찰 수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칼날은 정치적 칼날은 결국은 이제 박선숙 전 사무총장과 예. 김수민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상당히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기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사실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대표가 강의를 하러 갔다가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다. 그러면서 뒤에 누가 비례대표 줬느냐 여기까지 이제 나오면은 이제 본인도 난처하겠습니다만 그거 외에 불법으로 드러난 거는 차단하겠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의 비례대표 의원 공천 이 자격 그러니까 사퇴 이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제기된 어떤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것이 당에서 진상조사단은 계좌의 돈의 흐름만 갖고 봤을 때 당으로 유입된 돈이 없었다. 그래서 당은 무관하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당이 지불해야 될 어떤 용역의 대가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도록 했다. 그러니까 당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수민 의원이 그 브랜드 호텔이라는 기업의 대표직은 사임했습니다만 그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직후 얘기고요. 그 전까지 그 일을 계속 주도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책임들에서 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비례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 이 옷깃에 보면 이쪽에 배지가 있습니다. 의원 배지. 이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금배지를 보고 대부분의 국민은 특권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배지를 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장민정 앵커가 먼저 정리해드리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없애버리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백재현 의원이 이런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 배지가 특권과 예우의 상징이 돼버렸으니 내려놓고 대신 회사원들처럼 국회의원증을 출입증으로 쓰자는 겁니다. 소위 금배지로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은성군 99%의 도금을 한 것으로 사실상 은배지입니다. 6대부터 10대 국회까지 한동안 순금으로 만들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전두환 정권 때인 11대 국회에서부터 은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몰랐던 절도범들이 금배지를 눈독 들이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2002년 이재호 전 의원의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도 현금 1,000만 원과 함께 금배지 2개가 도난당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는 1950년부터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10차례의 변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원래는 배지 가운데 나라 국자 문양을 썼는데요. 2014년 한글로 표기하자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한글로 국회 2글자가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 작은 배지의 실제 지름은 1.6cm, 무게가 6g, 가격은 35,000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와 값어치는 천만금보다 무거울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책임감이 더해져 있으니까요. 금배지가 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배지를 달든 달지 않든 그 배지 속에 담긴 특혜만 누리지 말고 책임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번에 20대 초선 의원들 당선되면 금배지를 또 누가 제일 먼저 일본으로 받아가느냐 이것도 이제 항상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은이었군요. 그게 99%가 은으로 만든. 그러니까 그 상징에 대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잘못 행동을 하셨으면 금배지가 특권으로 잘못된 권력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 보통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라는 말을 금배지를 달았다라는 말이 그렇죠. 똑같은 말로 쓰이죠. 그만큼 이제 상징이 되온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그 배지 안에 뭐 그 국회의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 기록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라도 어쨌든 그렇게 바로 식별이 가능한 표식을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 본질적인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누린 어떤 각종 특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내려놓는 작업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상징적으로라도 그렇게 배지를 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만큼 그 본인들은 이제 공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 어떤 특권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실 그 이번에 당선자들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지난번에 뉴스가 났습니다만 예. 뭐 국회 내에서 한 200m 거리를 뭐 리무진 버스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렇죠. 또 뭐 식사 자리로 가는 장소의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뭐 일반인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보도가 처음에 있었는데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실제 각종 특권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들을 좀 스스로 내려놓기 위해서는 아마 좀 이벤트성 성격이라 하더라도 저런 상징물들을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는 금배지 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국회의원들 월급 좀 깎았으면 좋겠어요. 월급도. 예. 지금 수당이죠 국회의원들 받는 한 공식적으로 1억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비공식 수당까지 하면 아마 더해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7, 8천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내리고 차라리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어허. 이 월급이 너무 많고요. 이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게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이것이 아니라 특권화되는 특히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아주 그 권위와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가보더라도 저 자주 가봅니다만 이게 국민들의 어떤 이용자 편이라기보다도 관리자용의 어떤 국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민원실이라든가 뭐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하다못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건 높은 월급, 필요 없이 받는 그런 높은 월급과 각종 특권, 특혜 이런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이 특권을 못 없앤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안 없애겠죠. 자기 월급 자기가 스스로 깎겠습니까? 결국은 이건 여론과 시민단체라든가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높아질 때 자기 예를 들면 공천 문제라든가 자기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그럴 때 이제 없앨 것인데 참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야 뭐 사회가 좀 균등화되고 뭐 어떤 불평등이 없어지는 하나의 일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배지를 떼겠다고 하셨는데 배지 떼는 것만큼 특권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일 해설위원, 유영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